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정치권 속 시원하게 핵심을 풀어줄 시사계의 촌철살인 래퍼입니다. 최준봉 교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뭐 가장 핫한 이슈인 현근택 변호사 얘기 간단하게 잠깐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사실관계나 이 주장하는 바가 서로 달라서 함부로 말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최준봉 교수 이런 주제 별로 좋아하지도 않죠. 안 좋아합니다. 이런 주제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네, 맞아요. 자, 그 얘기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뭐 사실관계는 서로 의견이 좀 달라서 모르겠어요, 잘. 현근택 지금 부원장은 네, 민주연구원 부원장. 네, 본인은 이제 좀 사실관계 다르다고 얘기하니까 사실관계를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게 더 상황이 좀 안 좋아진 게 어제 문자 공개 때문에 더 안 좋아졌어요, 사실은. 그 문자 공개가 없었다면 좀 더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툼이 좀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마치 그냥 뭐 이재명 대표께서 뭔가 좀 뭐 이런 표현 많이 좀 봐주려고 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문자였잖아요.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어때서 문자 내용만 보면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현근택 부원장이 더 안 좋은 상황에 처해진 거죠, 사실은. 네. 그런 문자가 공개된 상태에서 이제 징계를 어차피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인데 윤리심판원에서 심의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게 또 보수 윤리감찰단에서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윤리감찰단에서 어떤 경우가 나오든 이제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또 만약에 좀 약하게 나오면 이재명 대표의 뜻이 아니냐 이렇게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윤리감찰단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뭐 사실관계는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한 정치 지망생이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 어제 문자만 아니었어도 사실은 조금 이게 냉정하게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 어제 문자 때문에 더 이게 상황이 좀 안 좋아진 상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29일이죠. 현근택 변호사하고 같은 지역구의 출마 예정자인 A 후보, 그리고 A 후보 수행비서, 이렇게 같이 아마 시민단체 송년회에서 만나서 2차로 인근 호프집에 가서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은 그와 관련해서 좀 잘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A 후보로부터 연락이 와서 자기 수행비서에게 화가 많이 나 있는 그 수행비서에게 좀 사과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거고요. 네.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이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아서 문자로라도 뭐 사과를 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받아들여서 일단 사과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인 주장은 실질적으로 그런 표현을 한 것은 기억이 없고 그 A 후보마저도 그런 표현을 안 한 것으로 뭐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워딩이 사실 문제였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부적절해 보이는 워딩이 있는데 네. 그 A 후보 말고 다른 사람도 같이 있었던 다른 사람도 현근택 변호사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라서 일단 본인은 부인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완전 그렇죠. 자, 그런데 같은 지역구에 나가는 A 후보라고 한다면 결국은 경선 경쟁자라는 경쟁자죠. 거잖아요. 그렇죠. 경선 경쟁자하고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부적절하게 혹은 부주의하게 게다가 그 비서까지 있는 상황에서 왜냐면 경쟁하다 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잖아요. 뭐 우리가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사태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건데. 근데 사실 그런 일이 벌어졌었을까도 조금 이상하고 만약에 정말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은 정말 이거는 사과를 단순 사과만으로 끝날 일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렇죠. 자, 이거 조금 이상하다고 좀 그래서 여겨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노영희 변호사 설명했던 양쪽에 계신 분들이 뭐 그런 얘기를 했다면 공개적으로 좀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네. 이게 이제 녹취나 녹음된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주장하시는 건데 뭐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어느 것도 사실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옆에서 들었던 분들이 뭔가 좀 발표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분들이 이제 제3의 증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뭐 어떤 얘기가 있었고 없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릴 때는 또 부딪혀질 때는 누군가 제3의 증인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분들이 얘기를 해준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야 일반 시청자나 국민들이 현상 파악, 그 사실관계 파악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언론에는 안 나왔잖아요. 지금 노영희 변호사가 JTBC 설명해. 보도문화에 대한 입장문으로.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좀 이게 언론의 증언이나 아니면 인터뷰를 통해서 또는 공식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SNS를 통해서라도 그런 글들을 좀 올려주면 네. 사실관계 파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쟁점은 일단 그런 발언을 했느냐, 그 다음에 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하고 술자리를 하면서 좀 그렇게 부주의하게 만약에 했다면 그런 일이 벌어졌겠느냐, 또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진상 파악이 좀 필요하다, 필요하죠.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새로운 쟁점이 그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 정성호 의원 간에 주고받았다는 문자입니다. 사실 정성호 의원은 국회에서 당연히 기자들이 항상 그 문자 이렇게 보고 찍잖아요. 있어요. 네, 예, 그렇죠. 그거를 네. 알 텐데, 이게 예를 들면 낚인다? 뭐 이런 표현도 좀 저속하게 쓰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부주의한 것도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주의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예전에 그 사진 보셨죠? 지금은 이제 비대위원장이지만 한동훈 법무장관이 밑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네네네. 그 사진도 있었잖아요. 그만큼 주의를 하거든요. 안 보이게 하려는 거죠. 그게. 그래서 본회의장에서는 모든 카메라가 망원렌즈 달고서 다 기자들이 그거 다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렇게 정성 의원처럼 이재명 대표가 가까운 분이라고 알려진 분은 더더욱 주의를 했어야 돼요. 거기서 문자를 하지 말든 네. 아니면 완전히 보이지 않게 하든 뭐 방법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대표와의 어떤 개인적인 문자가 공개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는 어떤 내용이든 네. 그런 내용들은 언론에 공개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문제인데 공개가 돼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공개되게 한 것은 정성 의원이 잘못한 거예요. 저는 주의를 더 기울였어야 된다. 그리고 가능한 한 본회의장에서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문자를 꼭 반드시 그때 급하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문자를 거기서 그냥 나중에 개인적으로 사무실 가서 보든지 이랬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한 것은 대단히 좀 문제가 있다. 그 문자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가 원래 상황하고 다른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윤리감찰단이 이제는 지금 현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만약에 다른 증인들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까지 불러서 사실관계 파악을 해야 돼요. 양쪽 의견도 물론 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시는 분, 그분의 의견도 직접 안 된다면 전화로도 어떤 방법으로든 내용을 파악하고 또 현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만약에 또 다른 증인들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도 불러서 물어보면 되지 않겠어요? 그럼 네. 사실관계 파악에 좀 더 도움이 될 거고 그런 진술들이나 증언들을 잘 이렇게 녹취를 하든 아니면 어떻게 좀 확인을 해서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 또 만약에 저는 아까 노영희 변호사 말씀드렸듯이 그런 말이 있었다면 정말 잘못된 행동이에요. 이거는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네. 현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다면 그건 현 변호사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앞에서. 네. 그러나 이제 만약에 그게 정말로 서로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말이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 우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동원님께서 우리나라 말은 그 뜻이 아와 어가 분명히 다릅니다. 악마 프레임에 넘어가지 맙시다 이런 얘기도 했고 조영용님 술 핑계 대지 말고 사과부터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일단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인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언론에서도 비판하는 본질을 벗어난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는 아프다 그러면서 병원에 누워가지고 문자하느냐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걸 왜 공식적으로 이렇게 당 차원에서 의견을 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물어봐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정성호 의원하고 안 친하다더니 그것도 거짓말 아니냐. 막 이런 쪽으로 또 얘기가 흘러가더라고요. 아니 문자를 하는 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안 돼요. 아니 아픈 사람 문자하면 안 돼요? 네. 그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문자 하는데 무슨 이거 지금 이제 회복 중에 있으니까 문자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네. 지금 두 번째 문제는 그런 비판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이게 물론 윤리감찰단에서 감찰 결과가 나온 뒤에 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대표 입장에서는 듣는 것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대표가 예를 들면 윤리감찰단에 압박을 가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도록 했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여론도 듣고 또 다른 동료 의원들에 대한 의견도 듣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대표가 나중에 윤리감찰단에서 어떤 경우가 나왔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이제 최종적인 판단을 할 거냐에 여러 가지 여론들과 의견들을 듣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꼭 문제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정성 의원뿐만 아니라 모르겠어요. 문자를 정성 의원한테만 보냈을지 저는 또 원내대표나 다른 사람한테도 의견을 들었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네. 그건 제가 추측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 듣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진 않아요. 그게 윤리감찰단에 그럼 감찰을 지시했다는 말은 대표 입장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니까 그 자체로 보면 되는 것이지 의견을 여러 번 듣고 최종적인 판단을 어떻게 했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의견을 듣는 게 문제가 아니고 최종적으로 이건 윤리감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윤리감찰단에 감찰을 지시했다는 거 이게 최종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얘기를 해야지 그 전에 어떤 결정을 내기 전에 여러 의견들을 듣는 것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와중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임명된 박은식 씨 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문제가 많이 되는 설화들이 있습니다. 과거 SNS상에서 병역 강화를 주장하고 페미니즘 사상을 비판하면서 전쟁 지면 집단 기억이 매일같이 벌어진다 이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집단 기억은 전시강간 뭐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상한 발언, 망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됐었었는데 민경우 비대위원이 앞에서 먼저 또 설화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은 어부지리로 그 문제가 좀 덮여서 넘어가는 부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박은식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에 또 SNS에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와중에 김구 선생에 대해서도 또 폭탄 던지는 사람이 뭐 제대로 뭘 알겠냐 뭐 이런 식의 또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아니 이 사람은요. 내가 네. 진짜 웬만하면 좀 험한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폭탄 던진 게 누구 때문에 뭘 위해서 던졌어요 대체? 그러니까요. 본인이 지금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자유롭게 민주주의 사회에 살 수 있는 기반을 누가 만들어줬냐고. 자기 가족 돌보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쳐서 폭탄 던지고 저항하고 투쟁했던 네. 일본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온몸으로 저항했던 사람들의 그 희생과 그 고통을 다 겪는 것 때문에 지금의 민주주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구 선생님한테 그런 어떤 망언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폭탄 던지다 보니까 모른다고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체? 아니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싸웠던 사람한테 할 얘기입니까 그게? 네. 이승만이라는 사람 잘 아시는 것처럼 독재를 했기 때문에 비판받고 있고 그래서 학생운동 일어나서 그 사람이 하야한 거 아닙니까? 네. 그건 다 알고 있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에 대해서 이승만을 추앙을 해요? 그럼 뭐 이승만처럼 그렇게 막 자기가 집권을 계속하기 위해서 법도 바꾸고 이래가지고 개헌하고 이래가지고 법을 본인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 게 그게 잘하는 겁니까 대체? 그런 나라에 살고 싶어요? 아니 자기의 권력을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탄압하고 억압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뭐가 잘했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 사람이 혼자의 능력으로 세워졌어요? 그렇게 대한민국이 세워진 이유가 독립운동했던 많은 사람들이 희생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기반을 만들었던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 이따위로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느냐고요. 그런 사람이 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이에요. 아니 이런 논란이 한두 번입니까? 지금 아까 말씀한 여성에 대해서도 비하하고 폄훼했었잖아요. 네. 뭐 결혼과 출산의 주도권이 남자한테 있다고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임명을 강행했어요. 누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사람 데려다가 비대위원을 하면서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지금 비상 상황이에요. 국민으로부터 많은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고 네. 비판을 받고 있잖아. 그래서 비대위원회가 생긴 거 아닙니까? 위원장을 본인이 하고 있고. 네. 그런데 들어온 비대위원을 제대로 검증도 안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들어와서 비대위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은 제대로 된 비대위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대체? 네. 자, 어쨌든 현근택 의원의 이 발언 관련된 내용은 부원장에 네. 아직 의원이 안 됐죠. 그렇죠. 예. 그 진상 규명이 정확하게 필요하고요. 예, 좀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그 술자리에 같이 있던 사람들은 다 민주당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짚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살인 미스범을 놓고 언론에서 계속해서 이 보도하는 모양새가 조금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살인 미스범을 피스범 습격범이라고 부르면서 사건을 축소하는 그런 모양새이기도 하고요. 사건 피해자 김 씨는 나 죽이려고 했었다 이렇게 그렇게 본인이 얘기하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우 신중합니다. 언론이 그 사람을 살인 미스범이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인색하기도 하고
이거는 왜 이럴까요? 왜냐면 사건을 축소하고 싶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언론들이 네. 이 사안이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네. 언론이 어떤 사건이나 이슈를 이렇게 이름을 짓잖아요. 그걸 이제 네. 네이밍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명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의 내용을 이해하는 국민들은요. 그 단어만 보고 이해를 해요. 습격, 예를 들면 피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치 그렇죠. 테러인데. 아니, 그러니까 명확하게 죽일 의도를 가지고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 거 아닙니까?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사람입니까 대체? 네. 아니, 이거는요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어떤 인간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죽일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무도하게 범행을 저질렀어요. 이런 정치 테러범이잖아요. 네. 이건 살인 미수범이고 살인을 목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단어를 써야 이 사람의 범행 동기나 행동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습격범. 이러고 보면 일반인들 잘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우연히 했나? 이런 생각이 들지도 않겠어요? 네,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살인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미수에 그쳐서 그 사람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뭐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네. 그걸 습격범, 피습범 이렇게 적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요 정치테러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렇죠.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임명을 하고 이 살인 미수범과 관련된 사건이나 이 언론 보도 등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대처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건이 있으면 이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공격의 대상이 되고 기승전 이재명 공격으로 항상 이어진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고요. 이번에 천준호 비서실장이 또 그 병원의 의사에게 문자로 뭐 퇴원을 조금 요청했다. 이게 또 어제 단독으로 동아일보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또 얘기가 또 뭐 특권 의석이 쩔어 있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단 말이죠. 이것도 조금 좀 아니, 자 제대로 된 비판인지. 퇴원해달라고 요청했다면 뭐 사실관계 모르겠는데 사실을 하더라도 그게 특권입니까? 아니, 퇴원시켜주세요. 이게 특권이에요? 의사한테 개인적으로 요청했다 뭐 이런 거겠죠? 그게 뭔 특권인데요? 아니, 개인적으로 퇴원시켜주세요가 특권이에요? 아니, 예를 들면 병상이 없는데 강제로 막 입원시켜주세요. 병상 주세요. 아니면 뭐 병원에 무슨 치료를 받는데 순서가 있는데 순서를 좀 당겨주세요. 이러면 이건 특권이지. 퇴원 좀 시켜주세요. 이게 특권이냐고요. 그게 뭔데요, 대체? 단독 보도로 나왔다는 것도 웃기고. 웃기죠. 그 댓글이요. 엄청난데 댓글 내용 조사실은 상당히 좀 부적절한 게 많았어요. 아니.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니, 그러니까 퇴원시켜달라는 게 왜 특권이죠, 이게? 나는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어요. 예를 들면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병상이 없는데 병상 찾아내라, 만들어내라, 아니면 수술 순서가 있는데 자기를 먼저 해달라. 이러면 특권이지, 그거는. 근데 이게 아니고 퇴원은요, 가족이 원하거나 본인이 원하면 하는 거예요. 물론 의사가 판단을 하긴 하죠. 네. 그 요청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우리 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퇴원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퇴원한다. 근데 그거를 의사가 오케이 하는 거지. 그게 퇴원시켜주세요가 무슨 특권의식이냐고요, 대체. 아니, 뭐 퇴원시켜달라는 게 특권의식이라는 말은 생전에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아니, 예를 들어서 너무 이제 사람들이 많아서 중환자실 입원할 장소가 없어. 근데 그 사람 한 사람 밀어내고 나 좀 해주세요. 이러면 특권이지, 그거는. 우리는 그런 거 한 번도 뭐가 들어주지도 않아요. 누가 적이 들어줘요, 그런 거를. 아니, 또 높으신 분들은. 아, 좀. 무슨 말이 모르겠어요. 근데 네. 퇴원이 무슨 특권이냐고, 퇴원이. 802님께서 퇴원대 맘대로 못하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근데 정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당무에 복귀해서 일을 좀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강력해서 지금 사실 회복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퇴원을 조금 빨리 하고 싶어 했다는 게 첫 번째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아무도 대면에서 보고를 못 한답니다. 천준호 비서실장마저도 문자나 뭐 이렇게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전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대표에게 보고를 하고 있고 아무도 지금 대면을 못하고 가족들만 잠깐 못 잠깐씩 들어가게 돼 본다는 있어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완벽하게 회복은 또 지금 안 돼 있는 거고 맞아요. 안정을 좀 취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현재 이재명 대표는 미음, 죽 이런 걸 지금 식사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사정을 보면 아마 완벽히 회복이 안 된 것 같은데 너무 빨리 지금 나오려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 빨리 나와. 아니, 생각해보면 질문이 좀 내가 그랬나요? 몇 번을 말씀드리는데요. 네. 퇴원이라고 하는 건 환자나 보호자가 판단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반인들도 병원에 입원하면 퇴원 시점에 대해서 병원에 문의도 하고 좀 퇴원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하는 거예요. 물론 최종 판단은 의사가 하는 거죠. 이분이 퇴원해도 될 만큼의 건강 상태가 됐느냐 안 되느냐는 의사가 판단하는 거지만 네.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마저도 막혀 있는 건 아니에요. 퇴원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건 네. 자유롭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호자나 환자와 그리고 의료진 간의 협의를 통해서 퇴원 날짜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퇴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를 특권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왜 특권의식이 되느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그걸 또 단독으로 보도하고 또 그게 문제인 것처럼 막 또 이렇게 물타기. 이슈화 시키고 이것들이 참 이게 언론의 메커니즘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꽃순이님께서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뭐라고요? 숨 쉬는 것도 특권이라 하겠습니다. 자, 네,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서울해방 흥행으로 회자가 되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에 대한 호칭을 두고 KBS가 박민 사장 취임 이후에 전 대통령이라고 해라. 왜 전두환 씨라고 하느냐 이랬어요. 근데 전두환 씨는 현실적으로 모든 게 다 박탈되고 박탈됐죠. 전직 내란 대통령. 음모의 수괴로 알려진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박탈됐어요. 네. 그리고 씨라고 부르는 건 존칭이에요. 누구누구 네. 씨. 뭐 잘못됐어요? 아니 그리고 이거를 기자들이나 아니면 보도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라. 네. 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부망에 올려가지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하라고 호칭을 강요했다. 이건 큰 문제죠. 아니 예를 들어서 전두환 전 대통령 얘기한 사람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 하겠지. 그러나 언론에서 공식적으로 예를 들면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박탈당한 사람에 대해서 C라고 붙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게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KBS 같은 경우에. 네. 갑자기 왜 박민 사장으로 바뀌고 이 주간이라는 사람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대체 뭐냐고요, 대체. 아니, 그전에 아무런 문제 없이 쓰던 호칭에 대해서 갑자기 바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의도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비교를 한 것도 더 웃겨. 꼭 비교를 하면 북한 사람을 비교를 하는데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네. 김정일 국무위원장. 이 사람들은 현재 또 김일성 같은 경우 그 당시에 주석으로 불렸고요. 현재 이 사람들은 그 직책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만약 전두환 씨가 대통령으로 있었다면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했겠지. 근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붙이는 것과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해서 전두환 씨로 부르는 것과 네. 어떻게 비교 대상이 되냐고요. 아니 상황에 맞게 부르는 거예요. 호칭은 어떤 사람이 뭐 전직 의원이면 전 의원이라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돌아와서 다른 일을 하면 변호사라고 부르든지 이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호칭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것도 너무 부적절하고요. 꼭 전두환 씨를 꼭 집어가지고 전직 대통령이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도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보도의 자유나 아니면 기자들의 취재의 자유에 억압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방송법 위반이에요. 방송법 4조 내가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방송국의 간부라 하더라도 사장이라 하더라도 취재 기자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취재 과정이나 보도 과정에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위법입니다. 이런 행동을 한 것도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주관이라 하더라도 네. 주관도 취재 기자에게 취재의 내용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방송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1997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전두환 씨는 국가내란죄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박탈당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호칭은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게 오히려 맞고요. 이런 대통령 호칭을 강요한 것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옳지 않다. 이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KBS 박민 사장 8일 권익위 원회에서 이분이 문화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후에 휴직 중이었던 네. 2021년 4월부터 3개월 동안에 일본계 다국적 아웃소싱 기업의 고문을 맡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500만 원을 고문료를 받았는데 좀 많이 받았어요. 네. 네. 500만 원씩. 네, 500만 원씩. 자, 이게 금품 수수, 뭐 이런 거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사실은 지적이 되었었고, 그렇죠. 권익위에서 이걸 조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무혐의, 종결 처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어떻게 그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자 네. 보세요. 이 사람은 휴직 중이었어요. 휴직이라 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직업을 그만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쨌든 3개월간 휴직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직책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휴직을 하면? 그렇죠. 뭐 퇴직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퇴직한 게 아니니까. 예. 근데 언론인은, 기자는 김영란법 대상이에요. 그렇죠. 네, 기자는 김영란법 대상이니까 변호사는 아니지만 네. 좋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네. 그거 좋겠다고 변호사는 아니니까. 교수도 여기에 대상이에요 또. 아, 교수는 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대체 지금 이해가 안 화를 저한테 되네. 내시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변호사를 안 하고 교수만 집어넣는 거예요? 변호사 하세요. 이진아 기자가 다 이게 언론인도 다 포함돼.
그러면 언론인이 휴직 중에 500만 원씩을 받았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요. 휴직 중에 다른 직업을 갖는 것도 뭐 고문이니까 직업이라고 볼 수는 없을 수 있지만 이것도 돈을 받는 업무잖아요. 고문이라도. 고문이면 뭐 고문을 하든지. 근데 무슨 고문을 해주죠? 몰라요. 뭔지 나도. 좀 이상해요. 다국적 기업, 아웃소싱 기업에서 기자가 네. 무슨 종류의 고문을 할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기자가 이런 돈을 받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해요. 현직 그럼요. 기자로 있으면서 고문의 역할을 한다? 네. 그거는 사실은 그 회사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를 쓰거나 아니면 보도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우호적인 기사를 썼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모르겠어요. 그런 썼는지 안 썼는지는. 그러나 그걸 청탁금지법이나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취지 자체가 언론인들이 누구로부터 어떤 뭐 부탁을 받거나 아니면 청탁을 받아서 어떤 기사를 써주거나 아니면 어떤 역할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기자들을 청탁금지법의 대상으로 놓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휴직하는 과정에 3개월 동안 500만 원씩이나 받으면서 매달 1,500만 원의 돈을 받았어요. 이게 왜 문제가 안 되냐는 거예요. 네. 근데 국민권익위에서는 이게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을 내렸어요. 이게 만약에 전현희 위원장이 있었으면 이런 판단이 나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난리 났었겠죠. 네. 하여튼간 뭔가 좀 공정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적 느낌을 우리가 또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 시간 확인하면서 방송했었던 그러면서 대통령 예. 너무 빈번하게 지각하신다 이렇게 말했던 유튜브 채널 기자가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기자인데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죠. 네. 예, 맞아요. 이분이 꽤 오랫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 시간을 방송을 했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데 이렇게 그냥 출근 시간을 생중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러면서 방심위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삭제 요청을 했습니다. 아니, 자, 무슨 안 보냐고요. 자, 보세요. 대통령이 출근하면 막 사이드카하고 삐뽀 하면서 가요. 그러니까 다 봤어요? 안 봐? 공개된- 난 몇 번 봤어요. 네, 지나가는 저도 거. 봤어요. 네. 그러면 그걸 몰라? 이게 무슨 비밀이야? 네. 아니, 자, 이게요. 비밀이 되려면 어떤 게 비밀이 돼야 되냐면 출근 시간 전에 몇 시에 출근한다는 걸 공개하는 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의 동선이 네. 시작하기 전에 미리 유출되는 거. 이건 문제가 있지. 그러면 테러를 나가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근데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네. 그 관저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언제 출근하는지 보려고. 그 출발하면 그걸 찍어. 네. 그게 끝이에요. 그게 뭐가- 따라가면 찍는 것도 아니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출근 시간, 퇴근 시간만 기록을 하는 거야 그냥. 네, 네, 근데 네. 이게 왜 비밀이냐고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누구든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일반 국민도 워낙 요란하게 출근을 하니까 다 봐요 사람들이. 아니 근데 뭐 이게 비밀이냐고요. 네. 그리고 이게 처음에 몇 번 하니까요. 나중에 어떻게 앉아요? 경호실에서 우산으로 가리고 그냥 못 찍게 다 가렸어요. 그래요? 나중에 찍지도 못했어. 왜냐면 이거 이 사람이 찍고 있는 거 아니까 네, 그 앞에 네. 가서 못 찍게 막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30몇 회인가를 했더라고. 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만약의 경우에 대통령의 동선이 미리 공개가 되면 그건 위험한 거지만 네. 대통령이 움직이는 상황을 찍는 것 자체는 문제라고 보기 어려워요. 이미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미 공개된 그렇죠. 이 사람의 목적은 뭐야? 출근 시간이 몇 시냐면 기록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것만 하려고 있는 거죠. 지각하냐 지각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대통령이 지각하는 것이 자꾸 드러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의 표현 아니겠어요? 두 번째, 이 사람이 찍어놓은 영상을 접속 차단을 했어요. 네. 외국에서는 다 볼 수 있어. 우리나라만 그래요? 안 돼. 우리나라만 못하는 거예요? 아, 그럼요. 외국은 볼 수 있다니까요. 이게 무슨 접속 차단의 의미가 있어요? 사실 URL 바꿔가지고 올리면 다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다니까요. 근데 방심위에서 그 위원이 그런 말 했다고 또 부적절한 말에 또 이런 뭐가 얘기 나오고. 부적절한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만약에 비밀이 되려면 출발하기 전에 몇 시에 출발한다는 걸 공개하면 문제가 되지만 네. 출발이고 그러니까 이미 행동이 일어났고 이동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몇 시에 나갔다는 게 기록되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대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그 사람의 방송을 보니까 대통령이 지각을 꽤 자주 매우 늦게 출근하시고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공개되는 게 싫은 거야. 도어 스태핑을 왜 그만뒀겠냐고.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청와대 이전에 있어요. 청와대에 있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청와대는 바로 가니까 몰라 누가 몇 시에 가는지도. 그렇죠. 괜히 나와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돈 되죠. 들이고. 청와대에 있어도 지각하면 안 되죠. 물론 안 되지만 이게 지금 뭐 하는 행동이냐고. 이게 여러 새끼 왔다 갔다 하고. 아니, 알겠습니다. 주변에 사는 사람 시끄러워 죽겠대요.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보헤미아님께서 최 교수님 혈압 괜찮으십니까? 네, 숨 쉬며 아니죠.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알겠습니다. 조언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 방심위 류희림 위원장. 위원장, 김만배 신앙님 허위 인터뷰 보도와 그 인용 보도들에 대해서 방심위에 민원 넣도록 했다는 민원 청구 의혹이 있었잖아요. 예. 요거 관련해가지고 전체 회의가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동안 열렸는데 예. 이 회의를 비공개를 하냐 마냐 가지고서 또 서로 간에 얘기가 오고 가다가 예. 류 위원장이 퇴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방심위원들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폭력 행위 및 욕설을 했다. 이것은 인격모독 테러 행위다.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금 사실 본인이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문제가 돼서 회의하던 와중이었는데 그렇죠. 이런 발언이 좀 적절한가요? 아니 적절하지 않죠. 유일인 방심위원장을 사퇴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야당 이 추천위원들이. 그렇죠. 예. 그러면 욕설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사실관계는 그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이분 이 의원이 정말 욕설을 했는지 아니면 사퇴하라고 얘기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사퇴하라고 얘기하는 거 할 수 있는 소리를 거죠. 질러서 높여서 고성으로 말했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욕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이거는 몰라요. 지금 네, 현재는 네. 파악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유일인 방심위원장이 이걸 본질을 자꾸 그래요. 이게 이재명 대표의 네. 그 정치 테러 피습도 같은 맥락이에요. 왜냐면 본질은 뭐냐면 이게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고 뭐 제가 추측한 이건 제 추측입니다. 네.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그다음에 태극기 집회에 나갔다고 하는 분이 이재명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와서 공격을 했던 거고, 근데 이거를 자꾸 특혜 논란으로 몰고 가면서 물타기를 한 게 언론이에요. 네. 근데 방심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본질은 뭡니까? 방심위원장이 자기 지인 가족을 청구했다. 이용해서 민원을 민원 청구해서 청구했다. 예, 그 의혹. 들어왔다. 예. 그건데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그 민원 넣은 사람에 대한 공개, 즉 저 개인정보를 제보자 유출한 사람이 누구냐를 찾고 있는 거야. 네네. 예전에 그거 똑같아요. 박근혜 정부 때 십상시 사건 기억나시죠? 누가 네. 유출했냐가 죠.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 좀 이쪽으로 가셨지만 조홍천, 예를 들면 박관천 이런 네, 사람들이 네, 징계 네. 먹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즉 공익 제보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사안들을 밖에 알리고 언론에 알린 사람을 네. 색출해 가지고 그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무슨 그럼 공익 제보의 원래 의도가 뭐예요? 내부에 네.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밝혀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밝혀낸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고 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지금 문제를 삼는 거잖아요. 지극히 정당한 문제 제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욕설을 했다는 등 뭐 소리를 질렀다고 자기가 퇴장을 해? 사퇴하세요. 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